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진행자 표창원입니다. 표창원의 정의의 시간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의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을 맡은 분은 정의로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 고민을 건강하게 풀어나가고 있는 개그우먼 윤미숙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세상은 언제 오나 늘 기대하면서도 진정한 정의는 무엇일까 늘 궁금한 개그우먼 윤미숙입니다.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성면을 둘러싼 위해성 논란, 그리고 원전 주변의 방사능 오염 문제, 가습기 살균제를 둘러싼 사회적 참사, 우리 사회를 논란과 충격에 빠뜨렸던 보건안전 현장마다 계셨던 과학자가 있습니다. 과연 성면은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위험을 만들어낼까요? 그리고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백혈병의 관계는 또 인과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될까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분들에게서 나타난 질병과 살균제 사이의 인과관계는 또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들을 밝혀내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산업안전 그리고 시민들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건안전 문제를 연구해온 최고의 과학자이시죠.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인권상 홍조 훈장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우리 사회 거의 모든 국민들께 큰 충격을 주기도 했고요. 또 피해자도 너무 많았고 그 결과로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만들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 시작은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10년 전 연구를 처음 시작을 하셔서 문제가 조금 드러났을 때는 손상 진상 규명 조사위원장도 하셨었고요. 그런데 중간에 사퇴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처음 어떻게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부터 어떻게 진행되어 오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어떤 드러난 거는 지금 아산병원이죠. 거기에 중환자실에 비슷한 시기에 그 6명 한 산모분들이 또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모이니까 좀 이상하다. 이게 무슨 유행병이 도는 거 아니냐. 비슷한 이제 그런 걱정을 가지고 역학조사를 이제 신청하게 됐고 거기서 다른 것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저기 게 없는데 이제 호흡기 쪽에 들어오는 걸로 집안에서 사용하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습기 또 그 안에 살균제 공통적으로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목이 됐었죠. 네.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이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카페를 만들고 그 카페에 이제 계신 분들을 만나고 얘기 들어보고 또 실제 이제 나중에 집을 가서 이제 조사하는 과정을 좀 하다 보니까 산모만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많이 되는 거는 아이들 또 남자들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 집에서 가습기를 사용하면은 그 산모만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오랫동안 집에 있고 내지는 좀 신체적 조건도 좀 다른 조건이고 하니까 그게 두드러질 수는 있지만은 하여튼 다 이게 적어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하여튼 제대로 그러니까 하여튼 이분들이 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어떤 문제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 진단을 해줄 이게 새롭게
제기된 문제였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의료기관은 사실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거를 특별하게 좀 모아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 이제 이게 그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생각이었는데 네. 질병관리본부였죠 그 당시.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업무가 아니다. 분장하는 업무가 아니다.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럼 다른 부처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네. 그래서 그 지목이 그래서 맨 처음에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으니까 네. 그 보건복지부 장관을 그때 만나서 요구를 했었죠. 네. 이걸 하여튼 뭐 어떻게든 맡겨서 알아서 하여튼 뭐 혹시 문제가 있다고 싶으면은 소송을 해라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좀 무책임한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는 그거를 그래도 받아들여줘서 그래서 조사위원회가 됐는데 네. 이제 문제는 또 이게 사실 조사 연구비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요. 네. 새로 돈을 어느 정도라도 그래도 마련해야 되고 한 7천만 원, 뭐 이제 이 정도니까 사실 굉장히 이 많은 숫자를 되는 분들에 대한 검사비 정도로 이렇게 저걸 한 거였는데 한 분당 10만 원 정도 검사비가 맞습니다. 들었었죠. 예. 그래서 그 비용을 국가에서 예산 지급을 해야 되는데 없다. 그래서 자비 부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하여튼 뭐 그거는 아니 기본적으로 네. 나중에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따로 이렇게 하여튼 그 하기로 했습니다. 네. 해서 저걸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진행하는 일들이 조금씩은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공무원 집단에서 업무 분장이나 예산 쓰는 거나 아니면은 그 회의 진행 방식이나 이제 이런 것들하고 실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씩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더 이상 전염병이 아니니까 우리 쪽 일이 아니니까 산업부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소비자 무슨 그 허가는 받았지만은 거기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됐고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환경부로 갔습니다. 환경부로. 그래서는 지금 가습기살균제 뭐 이렇게 저걸 받고 하는 데가 환경산업기술원이라고 하는 데서 지금 그 신고받고 뭐 판정하고 많은 일들을 지금 맡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죠. 그러니까 2011년에 거의 시작을 하셔서 2018년 정도 되었을 때 비로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 2013, 14년부터 이제 판정은 됐고요.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한번 하고 나서 보면은 이게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되거나 저거 하면은 난 몰랐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는 이제 이거 다시 연장하자. 먼저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중간중간에 그 신청하시는 내지는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확 뛰는데 그게 아마 한 2018년 정도까지는 몇 단계를 거쳐서 뛰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방사능, 또 성면, 또 소음 등과 같은 산업 이제 문제죠. 그런 거 오랫동안 애를 써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서울대학교 졸업하시고 또 런던 대학에 석사학위도 받으시고 또 박사학위를 하버드 대학 그래서 이제 산업보건학을 또 전공하셔서 받으셨는데 왜 사실 이게 좀 잘 모르는 분야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공부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대학 들어간 게 75년도인데요. 그때가 유신의 마지막 같은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된 게
19년도였으니까 그 한 4년 기간 동안에 굉장히 하여튼 암울했어요. 뭐랄까 이렇게 만나서 누구랑 얘기하면은 자기 검열이 돼요. 내지는 누가 듣지 않나,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나, 이걸 검열을 하게 되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여튼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저거 했는데 근데 뭐 선후배끼리 만나는 이제 그런 모임을 통해서 제 선배 한 분이 그때 그분은 결국 이제 제적을 당했었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의대를 다니다가 목사를 하시다가 하여튼 이렇게 저간 분들을 이제 그 돌보는 일을 하시는데 그 노조에 있는 청계천의 피복노조 같은 경우에서도 그 문제를 한번 좀 조사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고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이거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학교 다니면서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뭐랄까요? 하여튼 그 소위 이제 학회 공부하는 하는 사람들이 위장 취업도 하고 봉사도 가고 뭐 이제 하는 그런 연례 활동들을 따라다녔었습니다. 92년에 귀국하시자마시자 성면 문제에 관심 가지시고 연구하시고 성면의 위험성을 알리셨고요. 그 당시만 해도 도대체 왜 성면 가지고 그래? 라는 반응이 많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2009년, 17년 만에 성면을 사용 금지하는 이런 조치까지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집념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17년간 성면에 그렇게 어떻게 보자면 매달리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그 성면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 자체의 어떤 문제, 위험성은 저보다도 뭐 다른 많은 분들이 일찍부터 이렇게 저걸 했죠. 네. 그래서는 성면이 암을 일으킨다. 문헌보고상으로는 그 1900년도, 20세기 초반부터 이렇게 있다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성면으로 인한 암을 보상한다라는 것도 독일에서 한 1940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1992년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미 성면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국제적으로는 꽤 알려져 있었던 거였는데 근데 제가 갖고 있던 문제의식은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걸 아직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라고 하는 게 제 문제의식이었어요. 네. 내지는 그러니까 그게 왜 위험한 거를 위험하다고 인식을 못하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는 사용하지 않게 하면은 대체 물질이 있으니까 대체할 수 있는 방식도 있고 하면은 이제 가장 간단한데 그거를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지 거기에 저거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하는 것들이 이제 제가 갖게 되는 이제 어떤 문제의식이 되는 것 같았어요. 문제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조사를 하면은 그래서 맨 처음에 한 조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성명 폐의 유병률이 얼마나 많으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성면 사업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조사하는 이제 이런 것이었었는데, 그런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옛날 성명 강단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럼 어떤 괜찮냐, 내지는 그런 것들의 그 어떤
피해 상황에 대한 어떤 인식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제 뭐 이런 것들로 확대되는 이제 이런 거가 되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위험한 거를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그대로 사회에서 제대로 어떤 대처하는 것, 관리하는 것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가능할지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안전, 산업보건의학 분야의 연구가 출발점도 피해자고 피해자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연구의 어떤 진행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교수님을 지칭하는 용어 중에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의 연구자, 피해자의 과학자 이러한 이제 지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여나 일각에서는 과학이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과학이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한쪽 편, 피해자 편에 서 계시는 어떤 위험성이 있지 않나? 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과학이라고 하는 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가설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되고, 네. 가설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어떤 증거들을 모아서 이렇게 그게 이제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가설 그 자체는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에서 나온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문제에 이게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기하는 거는 그 시각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한 가설을 이렇게 제기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단지 아마 제가 뭐랄까 하여튼 뭐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가설을 검토하는데 그 필요한 자료와 과정이 어떤 객관성을 띌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거를 사실은 제대로 해야지 학계에서 저걸 하겠죠. 내지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네네. 그 많은 경우 이게 직업병을 심의하거나 이제 조사하다 보면은 이제 과거 굉장히 오래된 옛날 환경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을 때가 많아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떤 분이 이 과거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성면을 사용했다, 내지는 뭐 이랬다라고 이제 증언을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그것이 과연 그런 식의 일과 저걸 통해서 성면이 노출됐고 질병을 일으켰는지, 이게 하나의 가설로서 성립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런 일과 그런 환경 속에서 성면이 있을 수 있다, 내지는 이제 얼마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거나 내지는 그 조사하는 과정은 뭐 문헌을 적어하든 내지는 그 환경에 대한 거를 이렇게 재현을 하든 내지는 이제 그 당시에 있어서의 그런 일이 그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떤 뭐 이렇게 앞뒤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것을 확인하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뭐라 그럴까요? 그게 이제 뭐 피해자의 편에 서는 방식이겠죠. 월성 원전. 예. 삼중수소 관련된 사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월성 원전과 그 주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을 가지고 논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특히 원자력 학회에서는 그 방사선 양이 바나나 6개 먹을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다른 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런 저설량 방사선의 경우도 장기간 오래 피폭당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제기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원자력을 사용하고 또 내지 이제 그걸 관리하는 그 전문가들이 꽤 많죠. 네.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떤 통계적으로 또 내지는 이제 어느 정도의 조사를 해서 확인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보통 그게 이제 100 마이크로시버트라고 하게 되는데, 그 이하의 것들을 잘 모른다. 근데 그거는 괜찮다. 이제 이게 저설량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이제 이런 입장이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낮을 수는 있어요. 내지는 작을 수는 있는데, 그 작을 수 있는 거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면은 그게 작은 거가 여러 다수의 그 저거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문제가 되거든요. 내지는 이제 어떻게 그 문제될 수 있는 어떤 집단이 숫자가 많아지면 이제 그 중에 생기게 되는 것인데, 워성 원전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삼중수소라고, 그게 이제 중수로라고 그 좀 경수로, 그러니까 물이 물이면은 이제 그 무거울 중자 써서 중수, 가벼우면은 경수, 이제 이렇게 해서 경수로 원자로 하고 중수로 원자로가 있게 되는데, 그 중수로 원자로를 쓰다 보면은 그 중수가 삼중수소가 되는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실제 이제 모니터링한 결과들을 저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내지는 이제 자연적 수준이죠. 그거보다 몇 백 배가 아니라 1000배가 넘는 수준의 그 삼중수소가 월성 주변 반경 몇 킬로 내에서는 그게 측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삼중수소가 그대로 대개는 이제 그 삼중수소로 있지는 않고 그게 산소와 결합해서 삼중수소 그러니까 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을 사람이 이제 들이마실 수 있게 되는데, 그 들이마신 물이 몸에서는 사실 이렇게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몇 시간 내로 이렇게 빠지는, 대개는 뭐 하루도 안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저건데, 그 잘 모르는 거는, 내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지 못하고 실제 이제 아마 제대로 그 관리를 잘 안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은 이게 그 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거가 그냥 있는 거가 아니라 그 광합성을 통해서 이게 이제 그 이산화탄소죠. 저걸 통해 갖고서는 그게 탄수화물이 됩니다. 네. 그래서 탄소와 수소가 합쳐져서 탄수화물이 되는 이제 그것이 되고, 그게 탄수화물이 된 거가 소위 이제 유기체 내지는 생명 현상에 의해서 이게 그 서로 먹이가 되는 거죠. 네. 먹이 사슬에 이렇게 그 저거 되면서 맨 처음에 그 바다의 조류같이 같은 미생물에서 그게 탄수화물이 됐다면은 그 조금 더 큰 물고기 내지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 그게 섭취가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그 탄수화물의 그 저거 되는 양이 계속 높아지면은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이 생태계에 있게 되는 그 삼중수소의 그 수소의 그 원소를 안고 있는 그 물질들이 높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게 몸에서 아까 몇 시간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한 1년을 두고 잘 안 빠집니다. 맞은 적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거기까지는 알려졌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의 생태계는 얼마만큼까지 광범위하게 이렇게 돼 있고, 저거 한지는 잘 몰라요. 예. 반면에, 저기서 얘기한 바나나에 있는 그 소위 그 방사선, 물질은, 그러니까 방사선 칼륨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저건데, 칼륨은, 글쎄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그 원소의
그러니까 주기율표가 있게 되는데 네. 그 주기율표상에 1족입니다.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족에 해당하는 이제 이런 그 적인데 거기에 있는 그 원소들은 1족에 있는 원소들은 그냥 있지 못하고 대개는 이게 이온이 돼서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생물체 몸에 있을 때 어디 붙어 있는 거가 아니라 떨어져 있다는 그죠 되고 네. 사실은 칼륨은 기본적으로는 세포 내의 그 삼투압이죠. 전해질의 가장 중요한 그 저것이어서 몸에 쌓이지는 않습니다. 빠져나가는 쌓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는 그거는 아무리 먹어도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는 그 방사선 칼륨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한 자료는 굉장히 많은데 네. 거기서 보게 되면은 뭐 그게 먹이사슬을 통해서 쌓이거나 아니면은 생체 내에서 높은 게 뭐 발견되거나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게 얼마큼 쌓일 수 있는지 내지는 저거 한지에 대한 거에 자료들이 필요하고 사실 그 자료를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은 거가 그 후쿠시마 그 근처의 바다 생태계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받아보고 싶어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어디선가 했더니 어제죠. 일본 대사관에서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면담을 요청한다고. 면담을 요청한다고요? 받으시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섬뜩했어요. 섬찟한 느낌이.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하는 거를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그에 대한 거를 면담한다는 거는 이분들이 뭐 그러니까 기업에서 대언론 네. 그 이렇게 그 저거 하든 대관 뭐 이렇게 업무를 보든 이런 그런 업무를 하나에 하는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직업, 환경병, 생존자, 문화의 개념과 가능성, 모색 좀 깁니다. 이 연구 보고서를 발표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기서 좀 신기한 게 피해자라는 표현을 안 쓰시고 생존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셨는데 이렇게 표현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회가 이렇게 문제를 갖고 있는 거가 어떤 뭐 일부 몇 사람들이 잘못한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잘못을 당연한 것으로 내지는 그렇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로 생각했던 것도 꽤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그거를 바꾸는 계기는 역할은 거기에 이제 어떤 직접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람이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거라고 하는 거를 지적을 하고 그 지적한 거에 대한 어떤 근거들이 쌓이면서 이제 대안이 만들어지는 이제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꼭 직업병이나 환경병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을 들다가 그 얼핏 이제 저거 된 것 중에는 사실 이제 위안부 문제도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성폭력도 사실 이제 그런 식의 그 느낌이었고요. 암 환자들 중에 삶이 완전히 바뀌는 분들이 일부 계세요. 이제 그분들은 본인이 왜 암에 걸렸고 그 암이 그분들의 인생에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였길래 그걸 어떻게 왜 바꿨을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비슷한 것에 그것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걸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이제 어떤 성폭력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바뀌고
그다음에 암 같은 경우에서도 그 어떤 특정한 암이나 뭐 그 저거에 대한 것에 사회적인 그 어떤 뭐 유방암 캠페인 같은 식의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바뀌는 계기가 또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제 제가 주목했었던 거가 그 황상기 선생님 같은 그분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저 하면서 그게 단순한 피해가 아니구나. 그걸 통해서 자기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이제 이런 과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생존자라는 말이 뭐 쓰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교수님께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K방역, 어떻게 보면 K방역이라는 이름 속에 막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성과를 부풀리려 하기도 하고 반대쪽에서는 깎아내리려는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요. 이런 이면에 힘들어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분들 또는 코로나19일까봐 우려돼서 아예 치료도 못 받는 분들 여러 숨겨져 있는 어두운 면이 있다는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K방역 그래서 이 기회에 방역 체계의 개념을 바꾸자라는 주장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더 저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글쎄요,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그래서는 소위 K 방역에 크게 그 세 가지 저걸 얘기하는데 같은 그 트레이스하고 추적하고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트위트하는 그래서는 이제 뭐 격리를 하든 아니면 관리를 하든 치료를 하든 뭐 저거 하는 이제 이런 추적해서 검사해서 관리한다. 그걸 필요한 적소에 내지는 어떤 좀 큰 스케일로도 또 이렇게 그 융통적으로 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한국적으로 어떤 갖고 있는 장점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 트레이스, 테스트, 트위트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다시 되려면은 그냥 정부가 내지는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트레이스 하겠다 내지는 테스트 하겠다 내지는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협조가 내지는 협조라기보다는 사실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대상들 내지는 우리 전체 국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죠. 내지는 이제 그거에 따른 적어야 되는데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이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태원 사건이었나요? 이제 그때도 그 이태원 주변에 있었던 분들을 다 저걸 해서 추적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좋아하시는 박원순 씨가 그 신의 묘수라고 하는 식의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 이름을 남기지 않던 이명 검사에 대한 적을 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저거 한 거는 또 그 외에도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있는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결국 쿠팡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일을 이렇게 하여튼 몰아서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저거 하는 것들이 일단 필수 노동으로 저게 분류가 되었지만 본인들에 있어서의 그 불편하더라도 그거를 어떤 다른 초이스가 별로 없는 이제 어떤 다르게 쉬거나 아니면 저거 할 수 없는 내지는 그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피하지 못하는 것들이 되니까요. 이제 그런 면들을 봤을 때
하여튼 국민의 동의라고 하는 거는 동의할 수 있는 여건과 내지는 어떤 상대적인 문화 이 조건을 같이 만들면서 그걸 요구를 하고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실시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검사 받고 싶어도 내지는 일찍 신고하고 싶어도 저거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어떤 아프면 쉬자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아프면 쉬자고 하는 것들이 아직 안 되는 우리 사람들이 많죠. 예. 그 중에 이제 이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이 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그 기숙사 같은 거주 시설 때문에 더 지금 문제가 되지만 네. 그것도 뭐 거주의 자유가 없어서 그렇긴 한 거니까요. 네. 좀 더 나이가 거북하고 불편하면은 다르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지 그걸 같이 주면서 요구를 해야지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그걸 만들어 가야 될 생각입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코로나19 시대 K방역이 드러낸 우리 사회 민낯 중에는 사회적 격차, 약자,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한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대학 시절부터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산업 현장에서의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노력을 해오신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의 안전권,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한 노력이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교수님께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 통과된 그 상황, 과연 이제는 더 안전해진 건지 이런 어떤 소회와 감회와 평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떤 정해져 있는 어떤 규칙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발생한다라기보다는 네. 그것들 중에 계속 받은 뭐랄까 다른 원인에 더 정신을 팔리든 반복이 되든 하면서 어떤 의심하지 않은 내지는 점검되지 않은 것들이 어떤 들어오게 되면서 일어나는 것들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는 결국은 그 문제를 의심할 수 있어야지 이 안전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안전하지 않지 않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지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로 그 대안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점검이 되는 이제 이런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 정해져 있는 그것들만 체크하면은 그리고 또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는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거가 이게 비슷한 이제 어떤 뭐랄까 중대재해가 자꾸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제기가 됐고 네. 그저걸 하는 건데 그거에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중요한 것들은 이제 그게 되게 어떤 안전의 요인들이 딱 드러나서 있다라기보다는 그게 어떤 잠복이 돼 있는데 내지는
그거가 특정한 어떤 구조랑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그 일들을 더 많이 맡는 내지는 더 직접 노출되는 이제 이런 분들의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고 근데 그 연결된 지점들에 있어서의 것에 어떤 의심을 내지는 질문들을 제대로 던지지 않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논쟁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사고가 3번 이상 반복하고 발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안 했을 때 기업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원인을 어떤 책임을 묻겠다. 그 기업한테 원인이 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규정을 집어넣자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집어넣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과정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아직 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구조적으로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러한 것을 누군가는 질문을 하는지 하는 거를 우리 사회에서 아직 그런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지 못하니까 그 책임을 아무도 지으려고 하지 않고 그게 들어가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러니까 사고 자체보다는 사고의 원인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관점이 좀 더 깊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저희가 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시는 모든 분들께 똑같이 드리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해오신 일 혹은 내리셨던 결정 중에서 가장 정의로웠던 것 하나만 꼽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죠? 어려운데. 네.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갖고. 아이고, 무슨 소리요? 근데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랄까 정의라고 하는 것에도 그러니까 악에도 소악과 대악, 그러니까 뭐랄까 큰 악과 더 큰 악, 문제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정의도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어떤 절차적 정당성만을 따지는 정의인지 내지는 그 절차 이전에 어떤 기회의 균등을 따지는 것인지 기회의 균등 이전에 그 기회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떤 마련하신 토양 자체의 저거를 따지는 정의인지 뭐 하는 식으로 저기인데 그게 기본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지는 더 구조적이고 하여튼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크게 많이 지목되는수록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집사람하고 의견을 달리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그 어떤 위치에 대한 그 정의가 뭘까?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양보하는 게 정의인 것 같아요. 근데 잘 못하는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하여튼 그게 아니 지난 30년간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해오신 교수님께서 가장 정의로운 일을 하나를 꼽으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사모님께 양보한 것이 가장 정의로운 일이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네, 저희가 정의 시간에서 모신 정말 수많은 게스트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저희들에게 혹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추가해서 남겨주시고 싶으신 말씀 계신가요? 아니, 글쎄요. 제가 사실은 뭐 자격 뭐 그런 거보다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은 지엽적인 것 같은데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길고 넓게 보면서 사는 게 그 당장 그러니까 당장의 이해 관계에서 오는 부정이나 정의를 따지는 것보다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저부터 그래야 되는데 잘못합니다. 네, 백도명 교수님께서는 1992년 성면의 위험성을 우리나라에 알리는 조사와 연구 그리고 활동을 해오시다가 17년 만에 결국 성면 전면 사용 중단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또 손자녀들이 성면 발암물질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학교에서 또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결국 그 현장에서 발생된 발암물질 때문이라는 것도 백도명 교수님의 연구로 인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그 억울함 역시 백도명 교수님의 과학적인 연구의 성과로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게 되었죠. 원전 주변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들이 안고 계시는 또 건강의 안전의 위험성 역시 백도명 교수님의 과학적 연구의 성과로 조금씩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의란 과연 무엇일까요? 눈앞에 보이는 힘과 이해관계에 지식과 정보가 잘못 사용된다면 우린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눈앞에 있는 힘과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진실과 또 사실을 알리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멀고 길게 보라는 우리 백도명 교수님의 조언과 함께 여러분과 또 우리 모두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백도명 교수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